이 이혼 서류가 뭐예요?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누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혼 서류요? 정확히는 재산분할 청구서예요.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동안 제가 이 집에 낸 돈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 용돈은 고작 한 달에 10만 원이었어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어요. 1억 5천만 원이라고? 그게 무슨?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수증도 다 있어요. 생활비, 교육비, 리모델링비, 명절 준비비 20년간 제가 낸 돈을 모두 계산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제 돈으로 옷 한 벌 사본 적 없어요. 미용실 가려면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왜 20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살다가 갑자기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사실 이 순간에 오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저도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착함이 점점 제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정, 45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착하다는 말 들으면서 살고 계시나요? 그 착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20년간 착한 며느리로 살면서 제 이름을 잃고 살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선택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되찾기로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결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20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25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시어머니는 교사 출신이셨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며느리 참 얌전하고 착한 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좋았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가 착한 며느리라는 틀에 갇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시댁 문화도 배우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배우고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요. 은정아, 우리 집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거야. 은정아, 명절에는 이런 음식을 준비해야 해. 은정아, 시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하셔. 모든 걸 다 외웠어요. 시댁 식구들의 취향, 습관, 심지어 어떤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하시는지까지요. 그렇게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천천히 조금씩 제가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저도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한 신혼부부였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하시며 동네에 자랑하실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거든요. 결혼 첫 해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근한 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했죠. 은정아, 오늘은 이불 빨래하는 날이야. 은정아, 마트 가서 장 좀 봐와 목록 써줄게. 은정아, 저녁에 아버지 친구분들 오신다니까 안주 준비해놔. 처음에는 정말 기꺼이 했어요. 이게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실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다르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기적인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이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정아라고 부르시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빨래 다 됐니? 며느리야, 저녁 준비는 언제 할 거야? 며느리야, 청소 좀 해라.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름은 박은정인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냥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 정체성이 며느리라는 직책으로만 정의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제 의견을 묻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큰아버지 댁에 가야 해. 다음 달에 친척 결혼식 있으니까 준비해야 해. 명절에는 이런 음식을 해야 해. 모든 게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제가 원하는지 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이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문화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특히 용돈 문제가 그랬어요. 결혼 2년 차부터 시어머니가 가게를 관리하신다며 제 통장을 맡기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돈 관리까지 하면 복잡해, 내가 해줄게.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저는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어요. 처음에는 별로 필요한 것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만 원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미용실 한번 가려면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어머님, 머리가 너무 길어서 미용실 좀 가고 싶은데 이번 달은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 다음 달에 가거라.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옷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늘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제 이야기가 오갔죠. 우리 며느리는 참 순해. 불평 한마디 안 해. 요즘 며느리들은 다 까칠한데 참 착한 애 며느리 복이 있어서 좋겠어.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복잡했어요. 칭찬인 것 같은데 왜 마음이 답답할까? 그땐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착함에 대한 칭찬이 사실은 저를 더욱 올가매는 족쇄였던 것 같아요. 착한 며느리라는 이미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었죠. 그리고 결혼 3년 차 첫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임신 초기 입덧이 정말 심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아침 식사는 차려드려야 했어요.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되지. 우리 때는 임신해도 다 했어. 그때도 저는 네, 어머님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한 며느리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정상인가?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맞나? 그런데 그 의문을 입 밖으로 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착한 며느리가 아니게 되니까요. 더 힘든 건 임신 중에도 생활비를 계속 내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을 쉬게 되면서 수입이 줄었는데도 말이에요. 생활비는 기본이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결국 제가 모아둔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냈어요. 임신 중에도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요. 처자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몸도 아픈데 집안일까지 해야 했거든요. 산후조리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집에서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며느리야, 밥은 언제 할 거니? 아버지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하시던데.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하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힘들어하니? 더 충격적인 건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 교육은 내가 할 테니까. 넌 집안일만 해. 애한테 너무 다정하게 하지 마. 버릇 없어져. 제 아이인데 제가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 말고 할머니 말 들어야 해. 엄마는 잘 모르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봐. 그러다 보니 아이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이 절대적이고 엄마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엄마, 할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잘 알아. 제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둘째를 낳을 때였어요. 첫째 때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제왕절개로 둘째를 낳았는데 수술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정아, 이번 주말에 큰아버지 제사가 있어. 음식 준비해야 해. 어머님, 저 아직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럼 제사 음식을 누가 하니? 나 혼자 다 하라고? 결국 상처 부위가 아픈 것을 참으며 하루 종일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리를 해서 상처가 다시 벌어진 거였어요. 응급실에 가서 다시 처치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산모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요. 가족들이 좀 도와드려야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 일을 얘기했더니 시어머니 반응은 이랬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해야지. 정성이 부족했나 봐. 정성이 부족했다고요? 상처가 찢어지도록 일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도구구나. 그래도 참았어요. 착한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교육비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모든 걸 제가 댔어요. 시어머니는 아이 교육은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하시면서 한 푼도 내지 않으셨어요. 한 달에 아이들 교육비만 5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 용돈은 여전히 10만 원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교육비 내고 생활비 내고 나면 제게 남는 돈이 없었거든요. 요즘 왜 연락도 안 해? 바빠? 친구들이 물어봐도 그냥 좀 바빠서라고만 대답했어요. 정말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진 건 결혼 15년 차 제가 심한 과로로 쓰러졌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한계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시댁 집안일,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정말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죠.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심한 과로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시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보호자는 어디 계시나요?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 회식이라 못 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우리까지 갈 필요 없다 라고 하셨거든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옆 병상의 할머니가 안쓰러운 듯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이면 이런 때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혼자 병원 오고 가고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맞아요. 가족이라면 이런 때 곁에 있어야 하는 거 맞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이 일을 얘기했더니 시어머니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니? 아이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놔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져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그때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지 않구나.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결국 그날도 후들거리는 몸으로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20년간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였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보, 나 수술 받아야 한대. 저는 남편의 첫마디에 또 놀랐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나온대? 보험 처리는 되는 건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 걱정이 먼저였어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보호자분 계셔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와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45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옆 수술실에서 나오시는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수술은 잘 됐지?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지? 손님 올 예정인데.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가정부였구나.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년을 되돌아보면서 말이에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제가 박은정이 아닌 그냥 며느리가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있었어요. 은정아라고 불러주시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며느리, 애들 엄마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의견은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언제 무엇을 할지 모든 결정에서 제가 빠져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는 이렇게 해야지. 다음 달에는 저렇게 할 거야. 명절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모든 게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제가 원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작년 추석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참 착하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까칠한데.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잘해. 말 한마디 안 해. 정말 복 받으셨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맨날 이것저것 따져. 그때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말이 없어. 그래서 키우기 편해. 키우기 편하다고요? 저는 키울 대상이었나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저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길들여진 애완동물 같은 존재였구나.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은정이가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럼 어쩌라고,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며느리 된 게 그런 거지. 맞아요. 근데 요즘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자기 주장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거 없어서 다행이야. 말 안 들으면 진짜 골치 아픈데. 그래도 가끔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 하던데요. 여행?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니? 며느리가 그런 걸 바라면 안 되지. 벽에 기대서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제가 착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건 사실은 그들에게 말 잘 듣는 로봇이었구나.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제 웃음은 가짜가 되어 있었고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나는 누구지? 박은정은 어디로 갔지? 거울 속의 그 사람은 제가 알던 박은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이름 없는 며느리였어요. 그때 마침내 깨달았어요. 아, 나는 20년 동안 나 자신을 잃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는 그만하자.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20년 동안 참기만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천천히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진짜 제 인생을 되찾는 계획을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가 그동안 이 집에 들인 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었어요. 20년간의 가계부를 뒤져봤어요.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집 리모델링비, 의료비 한 달에 평균 60만 원씩, 그리고 생활비 낸 것까지도요. 아이들 교육비는 따로 계산해야 했어요. 학원비, 과외비, 집 리모델링 할 때도 제가 다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예쁘게 만들어 보자고 하셔서 3천만 원을 들여 부분적으로 새로 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사 음식, 선물비, 용돈 20년 동안 계산하니까 정말 1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몇 장 남은 영수증과 기억나는 지출 내역들을 정리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혼인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떤 상황이신데요? 20년 동안 제가 가정경제를 책임졌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법무사가 자세한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청구입니다. 불완전한 자료라도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통장 내역과 증언만으로도 인정받는 사례가 많아요.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재산 분할은 이혼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도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른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고 일자리도 알아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계획하는 기분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닌 박은정으로 살아가는 준비 말이에요.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박은정이에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할수록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할 텐데 미리 설명해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할머니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엄마 말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도 연습했어요. 한 달 동안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실행에 옮길 날을 정했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박은정,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제가 저녁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앉았죠. 시어머니가 습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이번 주말에 큰아버님 댁 잔치 있으니까 음식 준비해라. 평소 같았으면 네, 어머님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못하겠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까지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뭐라고? 저는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했어요. 20년 동안 착한 며느리 역할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때 제가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아놨죠. 지난 20년간 제가 이 집에 낸 돈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생활비, 교육비, 리모델링비, 각종 경조사비 다 계산했어요. 기억나는 것들 전부 계산했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계속 참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였어요. 제 이름으로 불린 적도 없고 제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어요. 늘 며느리야 이렇게 불렸잖아요. 제 이름은 박은정이에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제가 수술 받을 때 혼자 병원에 가게 하신 게 잘해주신 거예요? 산후조리할 때 제사 음식 준비하라고 하신 게 잘해주신 거고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요?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시며 소리쳤어요. 배은망덕한 것.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그럼 20년 동안 받은 제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인 게 잘해주신 거예요? 미용실 한번 제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 봐야 했어요. 제 몫은 10만 원이 전부였다고요. 그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 착함이 제 인생을 망쳤거든요. 이제부터는 박은정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저는 따로 살 거예요. 이미 집도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 며칠간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가족들은 제가 정말 진심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먼저 찾아왔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잘해줄게. 그때 제가 한 대답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해요. 잘해준다는 표현 자체가 문제예요.
평등한 가족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년 동안 제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이었나요? 남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도 며칠 후에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그동안 서운한 게 있었으면 얘기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어머님, 서운한 게 아니에요. 저는 20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어요. 제 이름도, 제 의견도, 제 꿈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걸 되찾고 싶은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어요. 갑자기 달라진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큰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 할머니랑 싸워? 예전엔 안 그랬잖아. 저는 큰아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엄마가 나쁜 게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라서 존중받고 싶은 거야. 할머니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엄마 말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만큼은 진짜 평등한 관계가 뭔지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아무도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는 공간에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먹고 싶은 걸 해서 먹었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취향대로 만든 아침 식사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제 시간을 갖는다는 거구나. 일자리도 구했어요.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일한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동료들이 은정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존중이었거든요. 박은정 씨, 오늘 회의 자료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은정님 아이디어 정말 좋은데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가장 큰 변화는 거울 속 제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살아났고 웃음이 진짜가 됐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구나. 3개월 후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집안일도 나눠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앞으로는 내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변화의 노력을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20년 동안 잃어버린 저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집을 나온 지 6개월이 됐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하나씩 제 인생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났어요. 은정아, 정말 많이 달라졌다. 뭔가 더 당당해진 것 같아. 맞아. 예전에는 항상 눈치 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 친구들은 제 결정을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도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해. 언제까지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은정이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긴다. 나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칭찬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 착함 뒤에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가족은 소중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압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잇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관계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 선택이 정답인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진짜 저답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꿈을, 당신의 행복을 되찾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해주고 용기를 나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변화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당신으로 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착함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그 착함이 당신을 지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착함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얻는 착함은 진짜 착함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